역사상 최고점을 찍었던 주식시장이 바로 그 다음 순간 더 역사적인 폭락을 맞는다면 상상만 해도 아찔하죠. 도대체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오늘 이 미스터리한 폭락의 해부도를 같이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자, 시간은 2026년 2월 25일로 돌아갑니다. 바로 이날 한국 증시 코스피가 정말 꿈의 숫자였던 6,000포인트의 벽을 처음으로 깨트립니다. 모든 사람들이 환호하고 시장은 그야말로 축제 분위기 그 자체였어요. 그런데 말이죠. 이 화려한 축제 생각보다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눈부신 숫자들 뒤에서 아무도 모르게 무언가 다른 게 자라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한 달도 채 안 돼서 보이시죠? 마이너스 10.20%. 시장 전체가 두 자릿수 폭락을 맞으면서 모든 거래가 멈춰버리는 바로 그 서킷 브레이커가 터지고 맙니다. 아니 대체 그 뜨거웠던 시장을 순식간에 꽁꽁 얼어붙게 만든 게 뭐였을까요? 자, 이제부터 그 속을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이야기부터 시작해 볼까요? 도대체 무엇이 코스피를 이렇게까지 정말 전례 없는 수준으로 끌어올렸을까? 그 엄청난 힘의 정체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당시 KDI 보고서를 보면요,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반도체였죠. AI랑 HBM 수요가 그냥 폭발하면서 실적이 어마어마했거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다른 나라 시장이랑 비교했을 때 한국 주식이 여전히 싸다. 그러니까 배력적이라는 평가가 있었고요. 마지막으로 정부가 추진했던 밸류업 프로그램에 대한 기대감. 이게 기업 가치를 확 끌어올려줄 거라는 믿음이 있었던 거죠. 이 세 가지가 딱 맞아떨어지면서 특히 반도체가 시장 전체를 이끄는 기관차 역할을 한 겁니다. 이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정말 다들 장밋빛 미래만 그렸어요. 노무라 같은 데서는 상반기에 8천도 갈 수 있다. 이런 보고서를 냈고요. 전문가들조차 이거 이제 시작이다 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모두가 환호하는 동안에요. 이 화려한 숫자들 바로 뒤에서 서로 다른 종류의 숫자가 조용히 그리고 아주 무섭게 커지고 있었습니다. 바로 이 숫자입니다. 153조 원. 이게 뭐냐면 역사상 가장 큰 규모로 쌓인 주식 대차 잔고예요. 네, 바로 이 숫자가 오늘 이야기의 핵심입니다. 시장 붕괴를 불러올 수 있는 어마어마한 폭탄이었던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가서요. 모두가 축배를 들 때 이미 조용히 깜빡이고 있던 그 경고등, 그 보이지 않는 균열들을 한번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대차잔고? 말이 좀 어렵죠? 근데 이거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그냥 투자자들이 나중에 팔려고, 그러니까 공매도 하려고 빌려놓은 주식의 총량이에요. 말하자면 공매도를 위한 실탄이 얼마나 쌓여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게 뭐냐면요. 주식을 빌렸다고 해서 바로 파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비유하자면 대차잔고는 그냥 화약고에 화약을 쌓아두는 거고요. 공매도는 거기에 진짜 불꽃을 던지는 행동인 거죠. 그러니까 당시 시장은 무려 153조 원어치의 화약이 가득 쌓인 거대한 화약고나 마찬가지였던 겁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죠. 이게 얼마나 위험한 수준이었는지 감이 잘 안 오시면 2021년 최고점 때랑 비교해보면 확 와닿아요. 그때 좀 많다고 했는데 70조 원이었거든요. 근데 2026년에는 그 두 배가 훌쩍 넘는 153조 원이에요. 와, 이건 뭐 위험의 스케일 자체가 아예 다른 차원이었던 거죠. 근데 문제가 여기서 끝이 아니었어요.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우리가 레버리지라고 부르는 거 있잖아요. 빚내서 투자하는 거. 이 위험한 레버리지가 세 겹이나 시장을 덮고 있었던 겁니다. 첫째는 방금 본 153조 원짜리 대차잔고 폭탄. 둘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빚내서 투자한 돈, 소위 빚투가 31조 원으로 이것도 사상 최대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코스피 전체의 38%가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딱 두 종목에 몰려 있었다는 거. 이 세 가지 위험이 서로 얽히면서 시장을 정말 유리잔처럼 깨지기 쉬운 상태로 만들어버린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위태위태한 레버리지로 가득 찬 시장에 만약 예상치 못한 외부 충격이 쾅 하고 부딪히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그 순간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시장이 무너지는 데는 딱 48시간이면 충분했습니다. 3월 3일 중동에서 안 좋은 소식이 들려오자마자 코스피가 7% 넘게 폭락해요. 그리고 바로 다음 날 3월 4일 장이 열리자마자 그냥 와르르 무너집니다. 아침 9시 6분에 1차 방어선인 사이드카가 터지고요. 그걸로도 안 되니까 결국 오전 11시 19분에 시장 전체를 멈춰 세우는 서킷 브레이커가 발동되고 맙니다.
여기서 사이드카가 뭐냐면 선물 시장이 너무 급격하게 움직일 때 프로그램 매매를 딱 5분 동안 멈추는 거예요. 일종의 1차 경고등이죠. 워워 다들 잠깐 진정 좀 해 하고 시장이 외치는 첫 번째 신호라고 보시면 돼요. 근데 그 정도로 진정이 안 된 거죠. 그래서 결국 서킷 브레이커까지 간 겁니다. 이건 코스피 지수가 8% 이상 폭락하면 아예 시장 전체 거래를 20분간 올스톱시키는 훨씬 강력한 조치예요. 말 그대로 시장에 비상 브레이크를 밟은 거죠. 시장이 완전히 패닉에 빠졌다는 뜻입니다. 이날 충격이 어느 정도였는지 이 표를 한번 보세요. 정말 말이 안 나옵니다. 우리가 검은 화요일이라고 부르는 바로 이날,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우리나라 대표 기업들 주가가 하루 만에 막 10%, 12%씩 그냥 무너져 내렸어요. 반도체, 자동차, 조선, 업종을 가리지 않고 그냥 전부 파란불이었던 그야말로 끔찍한 하루였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이 숫자들 속에서 어떤 교훈을 찾아야 할까요? 모두가 환호하고 있을 때 우리의 눈은 어디를 향해야 하는지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결국 이 모든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어쩌면 아주 간단합니다. 역사적으로 시장이 최고점을 찍을 땐 항상 두 가지가 따라온다는 거예요. 바로 지나친 낙관론, 그리고 감당 못할 수준의 빚. 2026년 초 한국 시장은 바로 이 두 가지를 모두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럼 이걸 바탕으로 우리가 뭘 할 수 있을까요? 이런 뜨거운 시장에서 꼭 체크해봐야 할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내 계좌부터 보세요. 내가 빚을 얼마나 쓰고 있지? 스스로의 레버리지를 점검하는 겁니다. 둘째, 내 포트폴리오가 너무 잘 나가는 몇몇 종목에만 몰빵되어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하고요. 셋째, 현금을 꼭 쥐고 있어야 합니다. 현금은 위험할 때 나를 지켜주고 기회가 왔을 땐 총알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좀 특이한 건데 시장이 막 오르는데도 공포지수가 같이 꿈틀거리는지 봐야 해요. 이게 바로 시장이 보내는 이상신호일 수 있거든요. 결국 질문은 이겁니다. 모두가 파티를 즐기며 환호성을 지를 때 우리는 과연 무엇을 봐야 할까요? 어쩌면 답은 저 화려한 지수 넘어 그 뒤에 숨어있는 다른 숫자들에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그 숫자들이 던지는 질문을 놓치지 않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가장 중요한 교훈이 아닐까 싶네요.